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행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수업은 내가 PPT로 수업은 안 하고 칠판 수업을 할 건데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칠판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리엔테이션만 PPT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책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 2월에 현대대수학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현대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할 OT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수업의 강의 진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1, 2월의 강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먼저 그 진행 방법은 2장과 우리가 3장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2장에 들어가면 각 장, 또 각 절마다 그 과목의 그 장의 특징이라든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길지 않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분 정도가 걸릴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이 되면 1시간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각절에 대한 OT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념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이제 OT를 하면서 연관되어 있겠지만 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나라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 기출문제라는 것은 낸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라는 것을 보는 건 그 각 내용의 그 과목이다, 현대대수다, 군이다, 그러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이제 출제하게 되는데, 시험을 볼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규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낼 수 없다예요.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그런데 개념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란 걸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제 교수들이 굉장히 자기 자존심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를 똑같이 못 내게 한다고 해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는 거냐면 관점을 바꾼다든지 숫자 장난은 안 합니다. 숫자 장난은 안 하지만 관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물어본다든지 하는 형식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출제 문제들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갖다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기출문제를 보고 내용을 공부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본 다음에 그거로부터 기출문제가 이래서 이런 의미로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예제, 기출문제, 연습문제 등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내용을 쓸 때 되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잘못 전달되면 내가 이제 강의 끝날 때 되면 해준다고 했는데 왜 다 안 해줬지?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올까봐 이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기출문제하고 연습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는 다 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각 내용이 나올 때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들을 이제 조금 다루게 될 거고, 이 책에서는 기출문제가 이렇게 다 수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이제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제공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물 없이 교재로만 이제 중심이 될 거고요. 연습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하나는 내가 수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느껴서 연습 문제를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연습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강의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지금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개념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기초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수업할 때 전제 조건이 뭐로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복소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수론의 문제, 선형대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다니까 뭐 어려운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이제 그때 내가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수론 깊이 있게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수업은 현대대수학이 목적이죠. 정수론이나 선형대수나 이런 것이 수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수론 개념이 나와서 어려운데요라고 할 때 그 개념을 다 공부하시려고 한다면 현대대수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진도는 나갔는데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수론이라든지 어떤 개념들이 나올 때 그 개념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막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게 현대대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주차와 2주차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3주, 4주까지 쭉 나와 있긴 하지만, 핵심이 2.4절의 지금 내용을 보면 2.1, 2.2, 2.3이 아니라 2.1, 2.2, 2.4의 위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수업을 전체를 이제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필수 예제예요. 이 필수 예제를 명쾌하게 이해하려면 위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책대로 따라가게 되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지?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수 개념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 필수 예제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수업은 2.1, 2.2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동시적으로 아마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예제를 같이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필수 예제를 잘 알고 있으면 적어도 현대대수에서 4점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현대대수학이 세문항 10점이 나오게 되는데 껍데기상으로는 통상적으로 뭐 절대 규칙은 아니지만 껍데기상으로는 군론이 보통 2점이 나와요.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4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2점이 나오게 되는데 채론과 관련된 문제에서 보통 군론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푸는데 필수 예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필수 예제를 모르면 그 확대체, 특히 확대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루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예제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옆에 스치고 지나가도 자기도 모르게 막 달달달달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에서 2.10, 4주차에서 보면 2.14의 일부, 뭐, 여기에서 보면 일부,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요 일부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중복되는 내용인데 조금 더 건드려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요약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은 2.14까지 하게 되지만 2.14는 좀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또는 요약본이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수업 안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하는 내용은 학부 과정이 아니거나 우리하고 좀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이런 형태의 내용이니까 부담스럽게 공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차부터 8주차가 환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주차에서 8주차가 환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환 오리엔테이션일 때 여기에서는 5주차 환 오리엔테이션 3.1에서 3.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아마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동시로 3.1에서 3.3이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내가 OT 할 때 OT가 경우에 따라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5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주차에서는 이게 아마 1시간 반 이상의 수업이 소요가 될 겁니다. 1시간 반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시면서 우리가 아마 이건 내가 이제 인위적으로 짜봤습니다만 여기 할 때 아마 3.4 이 내용이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오타가 나오는데, 여기도 오타가 나오는데, 3.4, 3.5인데, 3.4, 3.4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맨 마지막 주차를 보시면 3장이 끝나고 나서 4장, 5장 안 하고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죠. 이 6장은 보통 이제 부록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6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에다 끌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4장과 5장이 이제 시험에서 본다면 점수로는 이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확대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결국은 기약다항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기약다항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가 6.6, 6.7, 6.8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박선 선생님은 기약다항식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론적인 문제를 6장 부록편에 넣어놨는데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론적인 문제를 먼저 6.6, 6.7, 6.6, 6.7, 6.4입니다. 이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순서 진행인데 아마 6.4가 군론에서 실로 정리의 문제가 이제 6.4에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네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수업할 때는 8주차에 3.13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되면 이게 맨 마지막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조금 남게 되면 이제 4장에서 나오는 다항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내가 이 내용을 먼저 여기에다가 이제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수업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됩니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긴 할 텐데 한 번쯤 읽어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방금 얘기한 건 공부해 갖고 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죠? 읽어만 보는데 읽어보는데 30분이면 읽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도 좋으니까 뭐 증명 같은 거 하실 필요도 없고 읽어만 오라는 거예요. 읽어만 오라는 얘기는 단어와 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이렇게 누구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하고 한 번쯤은 들어봤어 하고는 수업할 때 틀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복습할 읽어보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30분만 일찍 오셔서 한 번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운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스터디는 교재의 연습 문제 및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연습 문제를 중심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면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텐데 왜 기출 문제는 어렵냐면 기출 문제는 우린 수업은 지금 절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출제하시는 분이 전 과정을 다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단원하고 한두 문제는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는 이제 아주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 주로 연습 문제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스터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건데 뭐가 되냐면 통상적으로 수업이 우리가 4시까지로 잡아놨는데 4시에 끝나는 일은 아마 오늘 이후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기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4시까지 수업합니다. 그래서 4시가 딱 되면 자 가방 싸고 갑시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목표에 달성해야 수업이 끝나는데 일찍 끝나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는 말을 안 하는데 마이크만 대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하다가 보면 뭐 배경적인 얘기를 해주다 보면 한 5분 정도 수업해야지 그랬는데 배경 얘기하다 보면 뭐 10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 한 4시 반 전후에 수업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을 재미있게 들어가지고 힘이 빠지게 됐다. 그럴 때는 내가 좀 인위적으로 끊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그 정도 건다고 생각하면 되고 스터디 시간은 그 이후에 10분 정도 쉬고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데 조별로 이렇게 이제 내가 지정을 해주면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스터디 조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는 끝났는데 2조는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터디가 끝나면 이제 바로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는 동안에 나는 연구실에 있을 겁니다. 연구실에 있는데 나중에 내가 내 연락처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안 되고 꼭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냐면 나는 휴대폰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게 내가 기계 조작을 잘 못해서 뭐 이거 휴대폰을 갖고 노는 걸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오면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뭐 요즘 내 거는 그런 것도 없대. 문자 와숑 뭐 이런 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문자가 오면 내가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시면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내가 그거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가 끝나면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 내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각 조별로 일단 그 끝난 조에게 스터디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지 궁금했던 점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이 이제 하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제 그 조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피드백은 빨리 끝난 순서대로 합니다. 끝난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하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쭉 가는데 대체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 특정한 조가 아니라 한 3, 4개 조 이상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내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충 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은 그 스터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나왔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게 수업이 끝나게 됐을 때 앞에 때는 조금 막 한 6시 때면 6시에서 6시 반 되면 보통 가요. 근데 내용이 어려워질수록 7시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미리 시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뒤에 나 뭐 있는데 하고 이렇게 그 약속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약속을 잡지 말고 이날 그런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약속 잡아놓으면 괜히 마음도 급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주 스터디에 대한 그 피드백, 요게 이제 주로 좀 첨삭 지도 등을 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요 말의 뜻은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리포트 용지를 나눠줄 겁니다. 리포트 용지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스터디를 한 것에 대해서 리포트 용지에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꼭 거기에다가 작성해야 됩니까? 그럼 다른 데 해도 되는데 그 리포트 용지는 이제 뭐를 기초로 했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면 그거 사이즈에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이제 나한테 피드백하고 끝나게 될 때 내가 그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게 되면 내가 집에 가서 여러분 걸 다 첨삭을 합니다. 첨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첨삭할 때는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안 하냐면 풀어주세요. 그러면 안 풀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산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런 경우가 나오면 계산도 내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피드백은 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차, 답안지 쓰는 절차, 풀이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많이 보냐면 이런 글은 너무 길어서 이런 글은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빼도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런 거는 삭제해도 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될 말인데 빠져있네요. 이건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있으면 첨가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용을 얘기를 한 것 중에 내가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나도 답안지가 없어요. 가끔가다 답안지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도 답안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답안지를 6판대로 만들어 놨는데 타자 치는 게 너무 시간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뭐 내가 손으로 써주면 제가 타자 칠게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단 타자 친 건 나한테 줘야 돼요. 그런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제 답안지는 내가 안 만들어 놨습니다. 답안지는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산이 뭐 2 곱하기 3은 23 그랬는데도 내가 잘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잘 됐다라는 뜻이지 이 답이 맞습니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그 권하는 건 너무 답에 맞추는데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틀리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흔들리죠. 한 번 틀리면 실수했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틀리게 되면 자기의 사고가 흔들려 버려요. 자기 절차는 맞고 있는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이제 나중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에 내가 다음 주에 프린트물로 2개 거는 따로 이렇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를 프린트물로 줄까 그랬는데 인강 드신 분들이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요런 것 때문에 잉크가 많이 들어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한테 요거를 이제 그 다른 형식으로 해서 프린트물로 이거 드릴 텐데 이건 뭐 지금 이렇게 너무 의식하시지 말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내용을 이제 전체를 보면 이제 수업하면서 나중에 2학년산, 그 다음에 군과 모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분군과 순환군, 위수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할 때 군에 대한 이 개념은 내가 다시 칠판에 쓰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대체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건데 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다 이제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능한 한 조직도를 보는데 이 박사님 책은 조직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나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나는
학문적인 관점보다는 임용이라는 데 초점을 둔 거고요. 박선 선생님은 학문적인 관점에 뒀기 때문에 나하고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그 3장 OT 할 때 이것을 한 3배 정도의 구조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OT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꼭 그 B4 백지를 가지고 오시라는 말을 합니다. A4가 아니라 B4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B4를 가지고 환에 대한 조직도를 만들어내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내가 만드는 건 이제 내가 하는 거고 필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종이로 활자체로 나와 있는 것보단 자기가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만들어 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수업이 될 거고, 이쪽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로 1, 2월에는 여기까지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1, 2월에는. 그 다음에 3, 4월에는 요거 쪽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요거 다 꺼주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런 거 기계 작동을 할 줄 몰라서. 아니, 그건 안 끄셔도 되는데 요것만 꺼주시면 돼요. 이제 PPT 수업 안 할 거예요. 그것만 없애주시면 돼요. 아예 꺼버리시면. 자, 간단하게 호구조사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손만 들으시면 돼요. 나 이제 4학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비 4학년입니다. 라고 하시면 한번 손. 그 다음에 저는 올해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신 분. 그러면 이제 3학년입니다 하시는 분.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어떤 거야? 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는데, 1장에서는 이제 기초 개념이라고 해서 함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정수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실수와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1장에 우리가 이제 대한 내용을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면, 먼저 G가 공집합이 아니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목을 보시든 간에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대수 문제에서는 꼭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들어갑니다.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편의상 이걸 도트라고 읽겠습니다. 이 도트가 이항연산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얘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어떤 함수가 됩니까? 그러면 정의역이 G by G고 공역은 뭐예요? G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항연산이란 말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R3 by R3에서 R3로 가면, 그랬더니 여기는 성분이 곱하면 6개가 있으니까 6학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 같을 때니까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3학년산 이상은 여기서 다루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항연산은 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함수의 한 종류가 되는데, 함수가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글로 쓰면 임의성과 일가성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의성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정의역 속에 있는 임의의 원소 AB에서 얘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공역 안에 들어가죠? 공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우리는 A.B라고 표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G 안에 들어갑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결과로 보신다면 A도 어디의 원소예요? G의 원소고 B도 G의 원소죠. 그러니까 이 표현보다는 그냥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결과론적으로 A, B가 다 어디의 원소니까 G의 원소이므로. 그래서 임의 원소 A, B에 대해서 A도 B가 G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일가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정역 속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같으면 그러면 무엇도 같다가 돼요? 이것의 상도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일명 잘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웰디파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렇게 쓰게 되는데 보통 이 두 가지를 다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얘가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고 이 말이 나오면 두 가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수 문제를 논의를 하다 보면 얘가 같다는 건 직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직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 보니까 요것만 강조합니다. 책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등학교에서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보통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네들 좀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통상적으로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두 가지를 다 밝혀줘야만 우리가 이제 2학년산에 대해서 뭐다?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산이라 이것이 됩니까? 그러면 이걸 2학년산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때 연산자는 뭐 도트를 쓰든 곱셈교를 쓰든 덧셈교를 쓰든 뭐 다른 교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2학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2학년산 그러면 반드시 정역도 이렇게 생겼고 공역도 이렇게 생긴 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수를 논의하려면 정역이 무엇이면 안 됩니까? 정역이 공집합이면 함수를 논의해 줄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G가 무엇이면 안 된다요? 공집합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건 G가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란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집합이 아니란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거 있죠. 뭐 자연수 전체 집합, 뭐 정수 전체 집합 이런 건 뭐 자연스럽게 뭐가 아니란 거 알 수 있습니까? 공집합이 아니란 거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체킹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Z를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현대대수학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혹시 원서로 많이 배웠죠? 학교에서. 원서로 할 때 현대대수학을 모던 엘제브라라고 잘 안 하죠. 앱스트랙트 엘제브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 수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는 거냐면 칸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분위기가 너무 우리 엄숙해가지고. 자, 이 사람 이제 독일의 수학자죠. 독일의 수학자인데, 칸토르 하면은 우리가 과목으로 따지는 수학사처럼 다음 중 맞는 것을 짝지세요 이렇게 하면 칸토르는 집합론입니다라고 하지만 위상수학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칸토르라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냐면 20세기 수학은 우리가 추상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추상수학의 세계에 길을 열어놓은 사람을 누구로 보는 거냐면 칸토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토르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추상수학, 현대대수학, 현대수학 이런 말 현대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칸토르 이후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칸토르 이후의 수학은 뭐로 보냐면 베이스를 셋으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셋으로 놓고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세기 수학을 칸토르의 시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절로 갔는데, 자, 그러면 현대 대수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 대수학의 뿌리는 정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수의 덧셈과 정수의 곱셈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추상화시켜서 나온 과목이 현대 대수학이에요. 그래서 현대 대수학은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환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군론을 해야 되고 다시 환을 해야 되고 체를 해야 되고 확대체로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수업 시간도 이제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군으로 먼저 하는 건 연산자가 군은 하나가 되고 화는 연산자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연산자 하나인 걸 먼저 체킹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인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다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대수학의 뿌리는 정수론에서 나왔다. 정수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대수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수론 시간은 아니지만 정수론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바꾸어서 해결하자. 이게 이제 정수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고요.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바꾸는데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뭡니까? 합동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합동의 문제가 되는데, 이 M은 1인 경우도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M이 1일 때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수를 1로 나누면 모든 정수의 나머지는 몇 밖에 없습니까? 0이 돼버리죠. 모든 정수는 다 1의 배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논의할 내용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일 땐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이제 보통 몇 이상으로 따지냐면 2 이상으로 이제 따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 M이라는 것은 2 이상인 자연수인데, 정수라는 것을 분석하는 입장은 정수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덧셈이라는 연산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곱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수에서 정수는 1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덧셈 문제에서 본다면 1이 절대적인 건데, 곱셈 문제에서 본다면 정수는 뭐로 보는 겁니까? 2 이상인 모든 자연수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의하면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말을 바꾸면 2 이상인 모든 정수는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2 이상인 자연수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곱셈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소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분석하는 입장이 이제 그 관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하면서 접근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소인수도 나중에 이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6, 12, 24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가 됩니까? 물론 다 6의 배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의 공통점은 소인수가 2와 3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인수 분해합니다라는 말로 쓸 거냐, 아니면 아까처럼 6, 12,
이렇게 쓸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쓰지 말고 얘네들은 소인수가 2와 몇만 있습니까? 소인수 2와 3만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2의 제곱, 2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죠. 그래서 이 노란색 표현을 우리는 이런 것을 표준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소인수 분해보다는 뭐로? 표준분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정수라는 집합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할할까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분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될 내용이 뭐가 있죠? 분할한다라는 것은 내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수학과의 이 묵직함. 이제 그 분위기 이제 가끔 수업하다 보면 이제 뭐를 느끼냐면 나는 아는데 너가 아는지 모르는지 틀리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얘기해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분할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관계죠. 그래서 릴레이션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릴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분할에 있는데 수학과 다른 과목의 차이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이제 대수와 다른 그 과목의 차이가 있는데 대수의 특징은 등분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균등분할인데 영역마다 유한이면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유한만 다루는 건 아니니까 대등한 집합으로 무엇이 된다? 분할이 된다는 거고 타 과목은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뭐 대수는 조항이 있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조항을 붙인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집합론 시간에 A relation B 하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썼건 나는 이제 주로 이렇게 씁니다만 이렇게 쓰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릴레이션을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얘를 이제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알자가 나중에 환론에 가면 이제 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거하고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수학에서는 중복되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표현을 저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계를 어떻게 디파인 해볼까요? 그러면 릴레이션에 관련된 디파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A-B가 요 기호는 알죠? A-B가 M의 배수인 것으로 이제 논의를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A와 A가 같으면 0이죠. 0은 모든 수에 뭐가 됩니까?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A는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사율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두 번째로는 이 말은 A-B가 M의 배수이면 B-A도 M의 배수가 되죠. 즉 A와 B가 관계 있으면 B와 A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칭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A-B도 M의 배수이고 B-C도 M의 배수이면 이 둘을 더한 A-C도 M의 배수가 되죠. 이 세 번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최이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만족되는 이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관계를 동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로 나오는데 이제 결국은 요거를 다시 써보면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을 다시 재표현해 보면 적당한 정수가 존재를 해서 A-B는 M의 배수입니다.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수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A와 B를 법
M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논의하자? 합동이라고 논의합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편의상 번호는 내가 2번이라고 썼지만 내용은 1번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동치 관계가 되니까 동치 관계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동치류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수어의 목적은 합동인데 이 합동은 다른 말로 무엇과 연관돼? 합동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인데 자,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동치류 문제가 나와요. 동치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동치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과 연계시켜서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 A와 B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는 A-B가 M의 배수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M으로 나누었을 때 A의 나머지와 B의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같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한자어를 빌려와서 나머지의 문제를 잉여라고 표현을 쓰니까 A와 B는 M이라는 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거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동치관계를 정해줬습니다라는 말로 우리가 뭐라고 많이 써요? 잉여류라는 말을 쓰게 될 거고 이제 수업하면서 동치류라는 단어는 싹 사라지고 우리 이제 뭐만 쓸 겁니까? 잉여류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대수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추상화시켰다고 그랬습니까? 정수를 추상화시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대대수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정수론에서 나왔던 이 언어의 기초에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보통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이 교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교사 임용시험은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썼고 이제 우리 현대대수학 요 책에서는 이렇게 위에다가 바라고 씁니다. 저기에서 바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저 바는 생긴 모양이 뭐예요? 나무 막대기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바라고 있는 것이지 저 자체 가지고 뭐 뜻을 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들의 모임이 되는 거냐면 이런 것들과 합동이 되는, 동치관계, 합동이 되는 것들의 모임을 저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시 표현한다면 이때 이 X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기에 있는 X는 A 플러스 무슨 꼴이에요? MK의 꼴이 되는 거죠? 생긴 모양이. 자, 이런 것들의 이제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이런 원소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명명하자요? 대표원이라고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말은 대표원은 의미 없다. 이 뜻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M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길게 안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갈게요. X가 어디 안에 있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 그러니까 얘는 집합인 겁니다. 요거 집합인 거고, 요 A는 그 집합 속에 있는 하나의 원소예요. 그러면은 X가 A바의 원소일 필요 충분 조건은 A바와 X바가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뜻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냐면 대표원은 A를 쓰든 X를 쓰든 내용적으로는 뭐다? 관계가 없습니다.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5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1인 원소들 중에는 1도 있겠지만 몇 도 있겠습니까? 6도 있을 거고 11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대표원을 1로 써도 되고 6으로 써도 되고 11로 써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는 5로 나누었으면 나머지는 몇이 됩니까? 정수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0, 1, 2, 3, 4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을 쓸 거냐 6을 쓸 거냐 그러면 1로 씁시다. 이제 그런 데다 이제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집합론적으로 본다면 둘은 내용이 뭐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 이 말의 뜻은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모든 정수는 이때 동치류는 둘이 같거나 둘이 뭐가 된다? 서로 소가 된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두 집합이 같아버리는 거고 아니면 아예 뭐가 된다? 서로 소가 된다가 돼서 이거를 그림적으로 보시면 그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이제 정수라는 집합을 우린 지금 M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M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가 0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1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M-1인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정수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정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한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공통된 것도 있고 공통되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그렇다면 이 둘을 보시면요. 이 둘을 보면 얘는 무엇들을 모아둔 거냐면 대표 원들만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자, 완전 잉여계라는 말의 뜻은 완전 잉여계라는 말, 지금 우리가 정수론 시간이 아니라서 이제 뭐 단어를 다 못 써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완전 잉여계라는 말은 뜻은 뭡니까? 그럼 이렇게 집합을 분할했다고 그랬죠? 그럼 분할하면 여기에서 원소, 대표 원소를 다 몇 개씩 꺼낼 수 있어요? 하나씩 꺼내 볼 수 있겠죠? 그 대표 원소를 다 모아둔 집합을 완전 잉여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원소를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이거예요. M이 5예요. 그럼 M이 5가 되면 정수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1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2인 것들도 있고 3인 것들도 있고 4인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0을 빼내고 2를 빼내고 여기 있는 원소를 7로 하고 여기 있는 것을 마이너스 2로 하고 여기 있는 것을 14로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0은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죠. 1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마이너스 7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고 14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이 각각의 잉여류 속에 있는 대표 원소를 하나씩 뽑아냈다. 그럼 얘네들은 완전 잉여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잘 안 보여요. 이제 우리가 뭐를 해봐야 돼? 계산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 표현도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런 걸로 갑시다. 그냥 5로 나누면 어차피 나머지는 0부터 몇 사이에 있어요? 4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한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얘한테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준 걸 Z5라고 얘기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됩니까? 얘는 Z5라고 하면
Z5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특별하게 Z5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얘를 최소양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양의 완전자를 넣는 경우도 있고 완전자를 빼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중요한 단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양의 잉여계 또는 최소양의 완전 잉여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그냥 요런 이거 되니까 이거는 셋이라면 얘는 컬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합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습니까? 그럼 완전 다르죠. 얘와 얘는 비교 가능합니까? 이것도 비교도 안 돼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본다면 둘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수적으로 봤더니 이 둘은 같더라요. 집합적으로는 다르지만 대수적으로는 같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대수적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와 얘가 같습니다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쓸 때 위에 게 좋아요? 아래 게 좋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에 게 편리하겠죠. 얘는 국가적 낭비죠. 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요 바를 생략하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확대치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런 거예요. 유리수라는 데 있는데 얘네들을 누군가가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다항식의 문제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요게들은 나누면 이렇게 생긴 집합이에요. 집합 쪽인데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맨날 뭐가 따라다녀야 돼요? 얘 붙여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데알이라는 말로 붙여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x가 몇이면 0이 돼요. 루트 2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루트 2를 넣어보자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얘는 a 플러스 뭐가 됩니까? b 루트 2가 되겠죠? a, b는 유리수. 참 여기 잘못 썼네요. a, b는 유리수.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와 얘는 집합적으로는 달라요. 얘는 집합족이고 얘는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와 얘가 같게 되는데 우리 얘를 이렇게 q 루트 2라고 씁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기본적인 원리도 전부 다 얘가 나와서 얘네들은 잉여 개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얘와 얘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구조적으로는 뭐다? 같으니까 같은 구조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똑같은 문구가 이런 게 나와요. 뭐 Z5에서 계산하시오. Z5 바에서 계산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얘와 얘는 집합적으로는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뭐다? 같다라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뭔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라는 형태가 이제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 문제들 중에서 완전 잉여계라는 개념 안에서 무엇의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가 있냐면 M과 서로소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M이 양의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M에 대해서 A와 M이 서로서라는 말은 중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둘의 공통 원소는 몇 밖에 없다? 1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정수는 다 몇의 배수예요? 1의 배수니까 말을 바꾸면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인 거죠. 그래서 걔를 무시를 한다면 A와 M은 실질적으로 공통되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디스조인트라는 말을 못 써요. 디스조인트가 되려면 집합적으로 두 집합이 뭐가 될 때 서로소가 되는 건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받든지 몇은 가지고 있어요. 1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릴레이티브 프라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만
자, A와 M이 서로 소다. 서로 소가 되는 경우가 나오면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하면 뭐가 존재한다가 돼요? 이 말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하면 AX 플러스 MY는 몇이 되는 게 1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M으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돼요? M으로 나누게 되면 오른쪽은 여전히 몇입니까? 1인 거고 왼쪽에서는 얘는 M의 배수니까 A, X의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곱셈에서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건 몇이에요? 곱셈에서 항등원의 역할은 1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X는 A의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역원 역할을 해주는 거죠. X는 A의 역원 역할, 곱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역원이 존재하려면, 이러한 X가 존재하려면 A와 M이 무엇일 때만, 서로 소일 때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소인 것만 따져봅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전 잉여계 중에서 그래서 무엇만, 기약, 잉여계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태동하게 되는 건데, 이때 기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말을 붙이면 더 이상 약분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 잉여계라는 것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약 잉여계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는 ZM에서 M과 기약 잉여계인 것을 표시를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ZM 스타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ZM 속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무엇과 M과 서로 소인 원소들을 이제 놓아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형태로 주어져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기약 잉여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아까 얘는 완전 잉여계 중에서 얘를 특별하게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최소 양해라는 말을 붙여주자 그랬죠. 그런데 기약 잉여계는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얘도 기약 잉여계고 뭐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약 잉여계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최소 양의 잉여계는 유일합니다. 완전 잉여계는 유일하지 않지만 최소 양의 잉여계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기약 잉여계는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 이렇게 이제 다 특별히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얘기가 되는데 이때 여기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여기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M으로 나눌 때 나머지들의 문제니까 원소의 개수는 M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대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품격 있게 원소의 개수라고 안 하고 이것을 위수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라고 안 하고요. 위수라고 표현할 때 이때 위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것의 위수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이것의 위수를 오일러의 화해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정수론에서 많이 봤죠. 이게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OT니까 너무 이걸로 안 들어가고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M이 5일 때와 M이 10일 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M이 5일 때는 O가 소수죠. 소수가 되니까 이 소수는 이제 첫날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 책에서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이제 소가로를 써서 쓸 겁니다. 앞으로는 요 수업 따로 안 할게요. 그럼 최대 공약수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이 최대 공약수는 둘 중에 하나죠. 소수의 약수가 1과 뭐밖에 없어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물론 1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얘는 1 아니면 뭐가 돼요? P가 되는데 얘가 P가 된다는 얘기는 A가 무엇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P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럼 A가 P의 배수가 아니면 서로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소수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숫자는 몇이 됩니까? 5의 배수가 아닌 건 전부 다 5와 서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10은 2 곱하기 5죠? 그쵸? 그러면은 10과 서로소라는 얘기는 2와 서로소이면서 동시에 몇과 서로소가 되는 거예요? 5와 서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짝수들 중에서 5와 서로소인 거 이런 걸 따져주는 거나 1부터 5까지의 문제가 되는 데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10과 서로소인 것을 찾으려면 머리가 아픈데 2와 서로소인 걸 다 지우고 그 다음에 2와 서로소가 아닌 걸 다 지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5와 서로소가 아닌 걸 지우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소수이니까 이를 제외한 거지만 나머지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원소가 둘 다 몇 개가 있습니까? 둘 다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나중에 얘네들은 둘이 구조가 또 같아요. 그래서 얘와 얘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따로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때 우리가 10의 오일러 함수값은 몇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해보면 소수일 때는 백입니다. 그래서 얘는 4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알면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다 나열을 했더니 진짜 다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나오고 물론 좀 숫자가 크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교사 임용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덧셈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요겁니다. 그 다음에 곱셈 문제를 따지려면 일단 역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약 무엇을 가지고 잉여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약 잉여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수론에서 한번 나오고요. 군론에서 한번 나오고요. 환론에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총 3번 나오는데 이 중에 환론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유한 정역이면 체임을 보이시오.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초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요거 계산법. 이 계산법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들이 이제 우리가 정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 얘기할 때 아까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요거 그냥 말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길게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잉여류라는 개념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고민이 생겨요. 전부 다 내가 현대대수학은 정수를 전부 다 무엇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추상화시켰다고 그랬죠? 아, 그러면 무조건 뭐로 나누기만 하면 다 저런 거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닌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이 이상인 자연수로만 나누면 무조건 이게 다 되는데 군이나 환에서도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하고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요 수학하는 분들은 안 되면 뭐 하라고 해요? 되게 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 얘네가 될까요? 그랬더니 군론에서는 정규 부분군이란 것이 될 때 이런 게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게. 환에서는 이데알일 때 이런 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군론에서 정규 부분군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쓰임새가 조금 덜하니까. 근데 환론에서는 이데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대체의 모든 배경은 이데알로부터 그러니까 잉여환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배경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야. 근데 이제 정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자, 덧셈 문제는 ZM이에요. 곱셈 문제는 얘예요. 얘네들은 2를 한 번 더 하면 1이고 2번 더 하면 뭐 M이 5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1,
두 번 더하면 2, 세 번 더하면 3, 네 번 더하면 4, 다섯 번 더하면 5인데 5는 5로 나눠주면 0이니까 2를 계속 더하면 얘네들 다 만들죠. 그래서 얘네들은 덧셈군에서는 순환군의 대명사로 사용이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보시면 3의 1승은 3, 3의 제곱은 9, 3의 3승은 27이지만 10으로 나누면 7, 3의 4승은 1이 되죠. 그럼 얘네들도 순환군인데요. 그랬더니 이걸 일단 Z8스타를 해보면 3의 1승은 3, 3의 제곱은 1이 되죠. 5의 제곱은 5의 1승은 5, 5의 제곱은 1. 그렇죠? 7은 마이너스 1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4개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애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환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요 숫자의 비밀에 있습니다. 요 숫자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실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뭐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교재 7번 얘기 잠깐 해보시면 7페이지 맨 밑에 7페이지 맨 밑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거 나오죠. 정수의 정렬성하고 나왔죠. 그렇죠? 정렬성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정렬성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렬성은 일단 순서 집합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논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렬성은. 오케이? 그 다음에 정렬성의 정의는 순서 집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무엇을 갖는다? 최소원을 갖는다가 정렬 집합이에요. 그러면 자연수에서 보시면 자연수의 부분 집합은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요? 최소원이 존재하니까 자연수는 정렬 집합이 돼요. 정수에서 보시면 0 이하인 정수들의 모임은 분명히 정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죠. 근데 이 안에 최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정수는 무슨 집합 아니다요? 정렬 집합 아니다요. 그러니까 자, 정렬 집합이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무엇을 갖는 거? 최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대명사는 자연수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연수의 정렬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타이틀로 나왔죠.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분명히 정수는 무슨 집합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렬 집합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수가 정렬 집합인 건 아닌데 무슨 말 때문에 그러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다라고 보자예요. 그럼 얘는 자연수는 아니죠. 자연수는 아닌데 이것의 모든 부분 집합은 다 반드시 무엇을 갖느냐면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가 돼서 얘는 정렬 집합이 돼요. 정렬 집합이 되는데 이 정렬 집합이 되는 이유는 자연수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걸 정수에 뭐라고 하죠? 정렬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수가 무슨 집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렬 집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합론적으로 본다면 정수는 정렬 집합은 아니지만 정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반드시 있죠. 직전자는 정수의 바로 앞에 있는 숫자, 직후자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숫자. 근데 자연수는 직후자는 있는데 1의 직전자가 없죠. 1의 직전자를 하면 0이 되는데 0은 뭐는 아닙니까? 자연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연수는 0을 제외하고는 직전자, 직후자가 다 있지만 정수는 직전자, 직후자 다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유리수로 넘어가 볼까요? 유리수도 가산집합이죠. 자연수도 가산집합이고 정수도 가산집합이죠. 그런데 정수는 직전자와 직후자가 있다고 그랬죠. 유리수는
조밀성에 의해서 직전자,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에서는 뭐를 이용하면 안 된다야? 직전자, 직후자가 없기 때문에 정렬성을 논의해 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정렬성을 논의합니까?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제 보시면 8페이지에 나와 있죠. 맨 윗줄에. 거기에서 보면 정리 1.2.2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로마 숫자로 1, P1은 참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때 1의 뜻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때 P1은 참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뜻. 이거는 자연수 1이란 뜻으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 최소 1이란 뜻으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합이 5 이상인 자연수 전체 집합이다라고 배경을 놓았다면 5 이상인 데서 최소의 원소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P5는 참이고 이런 뜻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3 이상인 정수들의 모임 그러면 최소는 몇에 해당됩니까?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래서 그때 요때 이 1의 의미는 상징성인 거예요. 숫자 1이란 뜻보다 최소 1이란 뜻으로 그 집합의 최소 1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1도 참입니다라고 나왔죠. 이 말은 n번째가 참이면 직후자에서도 뭐가 된다? 참이란 뜻이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됩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로 자연수를 대상으로 문제를 다루지만 의미는 최소 1에서 참이다. n번째 참이라고 한다면 그 직후자에서도 뭐가 된다? 참이면 주어진 정렬 집합에서 이 명제는 항상 뭐가 되는 거다? 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그래서 정렬 집합이 아닌 곳에서는 쓸 수 있다 없다예요? 쓸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리수 같은 데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이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되겠죠? 정수도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원이 없기 때문에 정수에서도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수 문제를 따지는데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간절히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파트를 몇 개로 나눕니까? 정수를. 여러분들이 책 정수론을 보시면 실수도 마찬가지인데 정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니까 정수는 3개의 집합으로 분할할 때가 많아요. 참고로 정수는 3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데 어떻게 분할해요? 어떻게 분할? 이건 등분할 아닙니다. 그냥 단순 분할인데 분할하는데 뭐로 분할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집합론에서 모든 정수에 대해서 A는 양수이거나 A는 0이거나 또는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A는 음수라고 안 들어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A는 무엇이거나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의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문제를 풀 때 얘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로 문제를 풀고 얘는 특별한 애고 얘는 무엇을 이용해라?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덧셈, 역원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론에서 볼 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왜 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얘가 상징하는 의미가 정수 문제를 논의할 땐 정렬성의 원리를 얘는 정렬 집합이 아니니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수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로 문제를 풀고 0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하게 문제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얘는 음의 정수로 가는데 순서는 꼭 이렇게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면 안 돼요.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항상 역원 얘기가 나오려면 항동원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덧셈에서 항동원은 몇입니까? 0이니까 0이 나와야 덧셈 역원의 의미가 전달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막 그냥 읽어보면 그냥 뭐 이게 내가 난 대학 다닐 때 군대 문제 이제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죠.
다행인 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요즘은 군대가 이제 2년이 안 되죠? 옛날 노래 보면 군대 하면은 3년이라는 노래가 꼭 나와요. 그럼 내가 그 정도로 나이 먹은 사람은 아닌데, 이제 우리 때는 30개월이었어요, 군대가. 30개월이면 2년 반이죠. 근데 보통 휴학계 내면 2년 반 휴학계 안 내죠. 그냥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커리큘럼상 연 단위로 하니까 이제 3년을 휴학하는 꼴이 돼서 이제 3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내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어차피 군대 가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통째로 놉니다. 대학생이 특권이다. 그래서 2년을 놀고 3년을 군대를 갔다 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년을 공부 안 한 겁니까? 5년을 안 했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명 청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린의 정리를 좋아해요. 웃어도 돼요. 자, 우리 집 애들이 아빠가 나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안 웃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재미없다고. 자, 그러니까 뭐 5년 동안 책을 안 봤다가 복학해서 글씨 강의를 수업을 듣는데 진짜 하얀 건 글씨고 초록색은 칠판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복학해가지고 3학년 때 딱 왔더니 현대대 수학을 수업하는데 그것도 내가 3월 달에 복학했으면 되는데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뺀질뺀질 되다가 3월 말에 복학을 했어요. 근데 뭐 수업에 들어가서 알아들 게 없겠죠. 이미 또 진행도 됐는데. 핑계 삼아야지 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바보였구나 하고 후배들한테 물어보는데 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후배들이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후배들이 나한테 날린 결정타는 선배 외워 그러더라고. 근데 뭘 알아야 외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수가 이렇게 생긴 걸 이걸 왜 책에다 써놨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에서 이 내용이 적혀져요. 그러니까 책을 보실 때 그냥 읽느냐,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책을 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의미 알면 일단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수 문제가 이제 그런 의미가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나온 의미가 그 뜻이에요. 그 뜻으로 쓰여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내가 말로만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체킹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자,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와 복소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x n승은 1이에요. 물론 여기서 n은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실수에서는 저것의 해는 1이거나 n이 짝수이면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실수에서는 1이거나 n이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1만 될 수도 있고 또는 1과 몇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복소수로 넘어가서 보자. 복소수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그림을 못 그려도 여러분은 꼭 그리셔야 되는데
단위원이에요. 단위원인데 단위원이 아닌 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단위원만 보는데 단위원은 왜 의미가 있고 단위원이 아닌 건 의미가 없냐면 1은 아무리 많이 곱해줘도 여전히 1을 아무리 많이 곱해줘도 여전히 몇이 돼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을 곱해줘도 크기는 여전히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죠? 만약에 반지름이 2인 원 그러면 2와 2를 곱하면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반지름이 몇인 것에 들어가요? 4인 것에 들어가서 보전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전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몇일 때만? 1일 때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U자입니다. 얘는 복소수고요. 크기가 몇인 것들의 모임? 1인 것들의 모임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원소는 아무리 곱해도 여전히 크기는 몇이 됩니까? 1인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중에서 Z 이러한 멤버들 중에서 N승을 해줬더니 몇이 된 애들만 찾자예요. 1이 되는 것들만 찾자죠. 그러면은 복소수는 내가 지금 복소 함수론이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복소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복소수는 Z는 X 플러스 I, Y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직교좌표가 이거죠. 극좌표기에서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R 세타죠. 이게 이제 극형식에서의 표현이죠. 뭐 이게 러시아에서는 뭐 이렇게 쓴대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런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 토폴로지를 하면 T자만 써요. 그러면 여기 뒤에 토폴로지인 줄 알았더니 또 뒤에 가면 또 T자가 다른 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쓰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오일러의 형식이 있죠. 그럼 오일러의 형식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럼 뭐 얘를 댔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R의 뜻이 뭐죠? R의 뜻이 복소수의 크기죠. 그렇죠? 세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뭐 복소수 시간에 평각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래서 이 말은 크기와 회전각이라고 얘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특징은 크기와 무엇이 있다야? 회전의 의미가 있는데 R이 1이면 크기는 무조건 1이니까 무엇에 관해서만 논의를 하는 거예요. 회전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해서 1인 요 자리로 오르려면 n번을 했을 때 여기에 오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얘는 n분의 무엇만 해주면 n분의 2파이죠. 사이각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그 사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사이라고 쓰면 코사인 n분의 2파이 플러스 I 사인 n분의 2파이.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죠. 4점짜리 문제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n번 만에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얘가 그 사이가 되면 얘는 이제 n분의 몇 파이가 되는 겁니까? 4파이 문제가 되겠죠. n분의 4파이가 되는데 얘가 그 사이가 되면 제곱을 해주면 얘를 제곱해주면 R제곱 2I 2세타죠. 근데 R이 몇이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그 사이에 뭐가 되겠어요?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앞전에 있는 애가 그 사이에 n-1승, 얘가 그 사이에 n승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복소수에서는 그 사이에 k승이 되는 거예요. k는 0부터 n-1까지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것의 해들의 모임이 결국은 해들의 모임이 얘네들을 몇 등분해 줬다라는 뜻의 문제가 돼요. 단위원을 몇 등분해 줬다? n등분해 준 거죠. 뭐를 기준으로? 요 축을 기준으로 몇 등분해 준 거? n등분한 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복소수의 문제인데 얘가 군론에서는 잘 안 다뤄요. 이제 얘가 체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확대치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자라고 해요. 이 그림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 문제는 왜 군론에서는 잘 안 다루냐면 쟤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진 애가 ZN이에요. 덧셈분해서. 그러면 ZN은 계산이 어떻습니까? 덧셈 문제가. 굉장히 쉽죠. 뭐 계산 100번을 하라고 해도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의 곱셈 문제를 계산하는 것보단 ZN의 덧셈 문제가 훨씬 더 뭐다? 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복잡한 것보다 뭐가 더 낫다요? 쉽고 간단한 게 더 좋다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제 나중에 필수 예제가 지금 한 거 말고 필수 예제가 행렬을 이용하는 거. 행렬의 최대 특징은 뭐예요? 곱셈 문제에서 행렬의 최대 특징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행렬의 최대 특징이죠. 왜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요? 행렬을 4자로 늘리면 그랬더니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말 되죠? 행렬을 4자로 늘리면 선형 변환. 선형 변환을 2자로 줄이면 또 선변 그러시지 말고 선형 변환을 2자로 줄이면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행렬 이꼴 뭐다? 선형 변환이에요. 그러면 행렬의 곱은 선형 변환의 합성인 거예요. 합성은 먼저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합성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행렬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통 무한적 사고가 되고 좀 복잡해. 그래서 무한일 때는 행렬을 많이 이용하고 유한일 때는 거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대칭군, 즉 치원들의 모임을 가지고 이제 또 논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치원 가지고 되는데 케일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유한군은 대칭군의 부분군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머리 하나도 안 아프죠. 유한군은 뭐 하나만 알면 돼요. 모든 유한군은 대칭군의 부분군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뭐 하나만 알면 돼요. 대칭군만 알면 유한군 공부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대칭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제를 자꾸 늘려놓은 이유는 뭐 많이 있다가 아니라 대칭군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군 하나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보단 차라리 다양한 구조를 이해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ZN 스타, U, 행렬, 이따 그 일반 선형군이라고 이름이 따로 나옵니다만, 대칭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정円각형에서 정円각근으로 가는 동형변환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면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정円각형에서 정円각형으로 가는 합동의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데, 이제 합동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따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가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봤어요. 축회전을. 그럼 얘와 얘가 둘 다 직사각형은 맞지만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안 겹쳐지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합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면선에서. 그럼 얘네가 합쳐지려면 무엇을 가지고 딱 해야 되겠어요? 얘네들을 반을 딱 잘라서 이렇게 회전시켜줘요. 축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면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도 논의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딱 몇 가지밖에 없다?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2가지밖에 없다가 되고, 또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해 볼 수도 있겠죠. 회전해 볼 수 있는데 뭐 각도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나 이렇게 가면 절대 일치하지 않죠. 완전 합동이 안 되고 180도 회전해주면 뭐가 돼요?
합동이 되고 또 360도에 좀 원위치로 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클라인의 사원소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면 몇 도 회전해줘도 일치합니까? 90도 회전해줘도 일치하죠. 그런데 직사각형은 90도 회전해주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그젬플들을 아까도 우리가 말한 필수 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이 군론에서 나오는 이론과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면 절대 시험 범위는 시험 문제는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를 이제 더 추가가 되면 여기서는 안 했지만 추가가 되면 뭐가 되냐면 군과 새로운 두 군으로부터 또 다른 군을 만드는 거예요. 두 군으로부터 또 다른 군을 만드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외적이라고 하죠. 이제 외적을 이용해서 이제 군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룰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2.1, 2.2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